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0년, 아이 둘, 작은 문구점 하나. 남편은 집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술도 안 하고 늦게 다니지도 않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문제없는 사람이었죠.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매달 둘째 주 금요일. 그날만 되면 꼭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늦으면 새벽 2시. 아무리 물어봐도 친구들 모임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심할 이유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뇌출혈이었습니다. 열흘을 버텼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던 날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남은 일들, 돈 문제, 거래처 연락. 그런데 이상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이콘도 다른, 딱 봐도 숨겨진 것 같은 폴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사람들, 전세 보증금 위기,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 청년, 독거노인, 그리고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돈, 다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아이들과 사는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매달 가던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사람들 속에서요. 어떤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살려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프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이상하게도 가장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 이게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제 무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올해 46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신도시에 살고 있고 동네에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 이름은 정태준. 저보다 2살 많은 48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6살이던 해봄이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 옆 건물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다니던 태준 씨와 점심시간에 자주 마주쳤습니다. 회사 앞 분식집에서, 편의점 앞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은 좁다고 하더니 같은 블록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 정말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는데 웃을 때만 얼굴이 환해지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같이 뛰어요라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분식집에 떡볶이를 시켜놓고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게 우리의 출발이었어요. 개발자세요? 네. 게임 회사 다니는데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요. 게임이요? 어떤 게임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게임 이야기, 회사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4달이 지나
있었고 그해 여름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전형적인 IT 개발자 스타일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고 생일 선물보다 기능적인 것을 더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일에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필요한 거 말해라 쓸 수 있는 거 사줄게 하고 답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좀 서운했는데 나중엔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실용주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힘들었어라고 하면 위로의 말보다 뭐가 문제야, 해결책이 뭐야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답답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같이 해결책을 찾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연애 초반에 한 번은 제가 직장 선배한테 심하게 혼난 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태준 씨가 한 20분쯤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배 내일 퇴사할 사람이야? 아니. 그럼 또 마주쳐야 되는데 계속 무서워하면 힘드니까. 뭐 때문에 혼난 거야? 같이 생각해볼까? 그 말이 그때는 너무 무감각하게 느껴져서 더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냥 공감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나름으로는 저를 돕고 싶었던 거였어요. 감정을 알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방식으로요. 그게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했어요. 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에 식구들이 많지 않기도 했고 태준 씨가 큰 결혼식은 낭비야. 그 돈으로 신혼여행이나 가자고 해서 아담하게 스몰 웨딩으로 치렀죠. 하객이 50명 남짓이었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친구들도 많이 못 부르고 드레스도 한 벌만 입고 사진도 반나절짜리 패키지로 찍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이 맞다 싶었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고 음을 다잡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이탈리아랑 프랑스를 열흘 동안. 그게 우리 둘이 했던 여행 중에 가장 길고 가장 특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여행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남편이 그때 유독 많이 웃었거든요. 정말 교과서적으로 평범했어요. 태준 씨는 주로 집에서 재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꾸준히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직장인 평균 수준은 됐어요. 장을 그만두고 첫째 아이 태어나는 걸 준비했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동네에 작은 문구점을 차렸어요.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핸드메이드 소품이나 편지지 같은 것들을 사입해서 파는 은가게였는데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가 다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점심 먹고 저녁에 다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자는 하루. 주말에는 장을 보거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는 것이 루틴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터도 자주 갔고요.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불행한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기미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월급은 제때 들어왔고 아이들 학원비는 밀린 적이 없었고 명절에는 꼬박꼬박 처가에 내려갔죠.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줬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크게 싸운 것도 기억이 없어요. 물론 작은 다툼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감 대신 해결책을 내놓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났고 집안일 분담이 제대로 안 된다 싶을 때 한 번씩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태준 씨는 특이하게도 싸움을 길게 끌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물어보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로 미안하다. 고 잘하진 않지만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게 저는 처음엔 불만이었는데 나중엔 고마웠어요.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바뀌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외출했습니다. 꼭 그날이었어요. 빠짐없이. 출장이 있어도 아이가 아파도 다음날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날만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1시, 2시, 가끔은 2시가 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동창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랑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술 마신다고.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도 친구들 못 만나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 이해하니까 딱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 만났으니까요. 서로 그 정도의 개인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날 제가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받더라고요. 3번쯤 전화하고 나서야 받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이상하게 식당 소음이나 술집 소음이 아니었어요. 조용하면서도 뭔가 웅성거리는 강당 같은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악기 소리나 음악이 없고 그냥 낮은 말소리들만 들렸어요. 어디야? 응, 친구들이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이가 열이 좀 있어서. 심해? 39도 넘어? 아니, 38.2. 그럼 해열제 먹이고 지켜봐. 곧 들어갈게. 그러고는 3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조금 났는데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보통 술자리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오면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데 그날은 그냥 살짝 나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통화에서 이미 뭔가 달랐어요. 보통 술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 시끄럽잖아요. 배경 소음이 많고 말소리도 조금 흥분되어 있고 주위 사람들 소리가 같이 들리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한 데서 받은 것처럼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리를 피해서 받은 거였겠죠. 그 사람은 원래 소란스러운 데서 전화를 잘 못 받는 성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방면에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꼭꼭 숨기지도 않았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거나 새 옷을 자주 사고 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 켜고 밥 먹고 아이들 봐주고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둘이 되었고 문구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남편의 프리랜서 수입도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었지만 싸우지도 않았고 거리가 생겼지만 그게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권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건 제가 43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다행히 큰아이가 집에 있어서 바로 119를 불렀고 저는 가게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급실 복도에서 담당 의사가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는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과로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게 이미 2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는 걸. 혼자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 약을 끊었다는 걸.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낼 상대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가슴속에서만 빙빙 돌았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버텼어요. 열흘 동안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건 씻고 옷 갈아입을 때뿐이었고 밥은 병원 지하 식당에서 혼자 멍하니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어요.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 각 15분씩만 가능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 멀쩡히 누워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남편 손을 잡고 있다가 나왔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태준 씨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어요. 그 친구들 매달 한 번씩 만나던 그 동창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 온 분들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저는 넋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낯선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어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조문하고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남편이 만났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는 동생이 봐줬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버텼는데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사람. 이 항상 자던 자리가 너무 환하게 보였어요. 비어있는데 따뜻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어요. 남편이 프리랜서로 봤던 프로젝트들 중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었고 거래처 연락처도 필요했고 혹시 아직 정산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상속 처리를 위해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슬픔을 잠깐 옆에 밀어두고 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패스워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긴급 상황을 대비해 서로 알려뒀었어요. 단 한 번도 실제로 쓴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 핸드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는데 서로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어요. 컴퓨터가 켜지고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배경화면은 큰아이가 7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나 그리고 아이들 둘.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였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여행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파일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업무 폴더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별, 연도별, 정산 완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역시 개발자답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거래처 폴더를 열어서 연락처들을 메모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일들을 따로 분류했어요. 거래처 중 한 곳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된 대금이 있었는데 그쪽 담당자한테 연락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바로 처리해줬어요. 남편이 다 챙기고 있던 거를 제가 뒤에서 하나씩 수습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폴더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아이콘도 달랐고 다른 폴더들처럼 날짜나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회색 폴더 하나가 업무 폴더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폴더들은 다 파란색 기본 아이콘이었는데 그 폴더만 색이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 컴퓨터 비밀번호와 같은 걸 넣어봤는데 안 됐습니다. 결혼기념일, 내 생일, 아이들 생일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남편 생일 8자리를 눌렀는데 열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을 때는 보통 덮어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파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 여러 개, 사진 폴더 2개,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 저는 먼저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활동일지라고 이름 붙어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워드 문서였는데 열자마자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냥 날짜, 장소, 사람 이름들, 간단한 메모들. 그런데 천천히 읽다 보니 맥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들이 익숙했어요. 매달 둘째 주 금요일. 그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들은 마포센터, 성북지점, 노원 모임, 분당 정기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가끔은 단순히 공원, 한강 근처, 노원 빌라 같은 주소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름들도 있었어요. 성은 없고 이름만. 또는 닉네임처럼 보이는 것들. 파랑새, 마중물, 새벽별, 은행나무. 저는 이게 뭔지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외도? 아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진 않겠지. 도박 모임? 아니, 소 이름들이 너무 평범한데. 사이비 종교?
이름들이 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지원 현황이었어요. 엑셀 파일이었는데 거기에는 표가 있었습니다. 이름 열, 나이 열, 상황 열, 지원 날짜 열, 금액 열, 피고 열. 금액이 있었어요. 30만원, 50만원, 20만원, 100만원. 받은 사람 이름은 실명인 것도 있었고 닉네임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상황열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직 후 전세 보증금 위기, 가정폭력 피해, 쉼터 입소 중, 독거노인 의료비 미납, 미혼모 출산 앞두고 죽어 없음, 청년 노숙 고시원 보증금 필요, 기초수급자 냉장고 고장, 식료품 구매 불가. 저는 그 엑셀 파일을 보다가 오래 멈췄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쓰는 용돈이 유독 적었거든요. 저는 그걸 그냥 소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커피숍 안 가고 점심 도시락 싸 먹고 옷도 잘 안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아껴서 거기 쓴 거였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쓰는 개인 용돈이 정말 적었어요. 제가 한 달에 쓰는 것의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점심은 항상 집에서 싸간 걸 먹었고 커피도 텀블러에 담아서 나갔고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엑셀 파일의 총액을 계산해봤습니다. 954만 원이었어요. 그가 지원 현황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에게 건넨 돈의 총액.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일지 곳곳에 카드 충전, 통비, 점심값 같은 소소한 항목들이 있었고 그걸 다 더하면 얼마인지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한 그 감정을 저는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은 사람들 얼굴이 찍힌 게 거의 없었어요. 대신 장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떤 강당처럼 보이는 곳, 공원, 허름한 식당, 복지관처럼 보이는 건물.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뒷모습으로 찍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둘러앉아 뭔가를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자세만 봐도 편안해 보였어요. 어깨가 내려가 있고 서로 가까이 앉아 있고 그리고 폴더 맨 끝에 핸드폰으로 찍은 것처럼 화질이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가 우리 태준 씨였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도 웃고 있었어요. 둘 다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을 나는 얼마나 자주 봤었나?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 저렇게 웃었나? 나한테도 저렇게 환하게 웃었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왜 기억에 담아두지 못했을까요? 이틀 동안 저는 그 폴더의 파일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활동 일지는 무려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날짜별로 적어놓은 기록들인데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아이들 태어난 후에도 계속됐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을 나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만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남편이 활동한 곳은 특정 단체가 아니었어요. 딱히 이름 있는 봉사단체나 NGO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느슨한 네트워크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움직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두세 명이서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 있었고 급한 연락이 오면 그 사이에도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들 은 일지에 번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모임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직접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 방법을 찾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내기처럼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지에 적힌 장소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마포센터였습니다. 마포구 어딘가에 있는 장소 같은데 확한 주소는 없고 그냥 마포센터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냥 검색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이름의 장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일지에 나온 다른 단서들을 모았어요. 지하철 몇 호선 근처에 큰 재래시장이 있다는 언급, 건물 외벽이 파란색이라는 묘사, 게 단이 좁다는 말도 있었고 1층에 편의점이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을 며칠에 걸쳐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가게는 동생한테 맡기고 아이들 학교 보낸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요. 지하철역마다 내려서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상하게 계속하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곳을 내가 찾는다는 게 뭔가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로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서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마포구의 한 골목 안에서 파란 외벽의 2층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없었어. 그냥 철문에 작은 글씨로 열린 쉼터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운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수금 오후 2시부터 8시. 건물 옆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일지의 내용과 딱 맞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층은 넓은 홀이었는데 접이식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이름들과 상황들이 요약되어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맥락이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겠죠. 석에는 작은 주방이 있어서 누군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작고 마른 체형에 흰머리를 짧게 자른 분이었어요. 웃음이 눈에 저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그 주름들이 다 웃음의 흔적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태준 씨 아시나요? 제 남편인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를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들어와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분이 바로 일지에 선생님으로만 적혀있던 분이었어요. 이름은 최옥분.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은퇴 후 이 공간을 열어 아무도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공간을 시작한 게 25년 전이고 처음에는 자기 집 거실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이 건물로 옮긴 게 15년 전이라 고하셨어요. 처음에 선생님은 저한테 태준 씨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주시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공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묵직한 곳인지를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자주 왔나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공간에 왔을 때가 아마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그때 태준 씨가 30살쯤이었나? 지인 소개로 왔는데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왔더라고요. 한번 보러 와봤다는 식으로. 그런데 2번, 3번 오더니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뭘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IT 쪽이다 보니까 특히 컴퓨터 관련 일들을 많이 도왔어요. 취업 원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지원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나중엔 컴퓨터 고장나면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저는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태준 씨도 왜 말 안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라서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의무감 같은 것도 아니고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면 달라진다고 느낀 거 아닐까요? 혼자 생각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또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남편이
지금도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태준 씨 알던 분들이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그 공간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검정고시 공부하는 걸 남편이 온라인으로 가르쳐준 아이가 있었어요. 집이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던 16살짜리였대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혼자 생활하는 아이한테 남편이 매주 화상, 통화로 수학, 국어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처음엔 말을 잘 안 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고요. 그 아이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중에 대학까지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소리내어 웃었다고요. 평소에 조용한 사람인데 그날은 진짜 크게 웃었다고 선생님 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셋인데 갑자기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쫓겨날 위기였는데 남편이 그 보증금을 대신 냈다고. 나중에 여자가 갚겠다고 연락해 왔을 때 계좌번호 대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은 자기 사업을 작게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매년 이 공간에 후원금을 보낸대요. 남편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독거노인 한 분은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남편이 오면 가장 좋아했대요. 오면 꼭 밥을 먹이려고 했고 남편은 늘 먹고 왔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먹었다고. 노인분이 손수 담근 김치를 싸주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집에 그 김치를 가져온 날이 있었는데 저는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을 때 아는 어르신이 주셨다고만 했어요. 그게 그 할아버지 김치였군요. 그 노인분이 돌아가시던 날 남편이 장례를 도왔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오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에. 그래서 태준 씨가 장례 내내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상주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남편이 그 노인 할아버지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다는 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태준 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태준 씨한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날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혹시 어렵게 지내고 계신 건 아니죠? 남편 없이 아이들 둘이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가게가 있고 아이들도 잘 있고 시댁에서도 도움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걸 여기에 써주세요. 태준 씨가 이 공간에 기여했던 만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서요. 형편이 닿는 데까지. 그건 100만 원이었어요. 저희 가게 한 달 수입의 절반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준 씨가 배우자를 잘 만난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다만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 저는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데리고 마포에 있는 그 공간에 갔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다니던 곳이라고만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걸 말로 설명하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크게 컸네. 태준 씨 첫째 사진 본 적 있어요. 아기 때. 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가 아빠 아세요? 알지. 오래 알았어. 좋은 사람이었어, 내 아빠. 큰아이가 잠깐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가 여기서 뭐 했어요? 선생님이 큰아이 눈높이에 맞게 쪼그려 앉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같이 있어줬어. 아빠가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꽉 찼어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이었구나. 1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갈지가 이 순간에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공간에는 서너 명이 더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이 지수라고 했습니다. 저 정태준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저 그분한테 검정고시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여자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웃었다던 그 아이였어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자원봉사도 하면서요. 이 공간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뭔가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자꾸 오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덧붙였어요. 정태준 씨가 저한테 화상통화로 수학 가르쳐 준 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그 분이 없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겠죠. 그분이 포기하지 않아 서 저도 포기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한테 남편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남편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자기가 한 일이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의 활동 일지에 있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도움이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고.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고. 그러니 중요한 건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라고. 태준 씨가 그 말을 받아 적은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지수 씨가 바로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 거기 자주 갔어? 응, 꽤 자주.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큰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멋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남자는 나한테 비밀을 숨긴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산 걸까요? 저는 한동안 그게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사람의 진짜 삶을 몰랐다는 사실. 그게 억울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제게 묻기도 해요. 알고 나서 배신감이 들지 않았냐고. 왜 숨겼냐고 화가 나지 않았냐고.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을까? 나는 못 믿을 사람이었나? 내가 알면 뭔가 달라질까봐. 두려웠나? 그런 생각들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20년을 살면서 정작 이 사람을 모르고 살았다. 는 게 그게 이 사람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억울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친정 엄마랑 있었던 일, 예전에 직장에서 상처받았던 일, 때로는 결혼 생활이 버겁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 사람한테 이 말 안 한 것들이요. 그렇다고 그게 배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품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른 채 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이들 학원비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학교 행사에 빠진 적도 없었고 아이들 아프면 밤새 옆에 있었어요. 나한테도 크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늘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가게를 못 나가던 날엔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대신해줬고 내가 슬플 때 말은 없어도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삶을 두 개 살았던 거예요. 하나는 나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는 혼자 감당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삶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에게 자기만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왜 했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일지 마지막 장에 있었어요. 날짜가 없는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메모장에 적어서 파일에 첨부해둔 거였는데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어요. 글씨체가 왠지 평소보다 조금 어수선했는데 늦은 밤에 쓴 것 같기도 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가끔 모르겠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더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철학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안 하면 자기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이유를 묻잖아요. 보람이 있어서요, 뿌듯해서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안 하면 더 모르겠다고 했어. 그게 훨씬 솔직하고 훨씬 진짜 같아서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몇 퍼센트를 알았을까? 겉으로 보이는 것,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 가는 것들.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장 많은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요. 낯선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들을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저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슬프면서도 감사한 감정이에요.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걸 알게 해준 남편에 대한 감사. 지금 저는 매주 수요일 마포에 갑니다. 큰아이가 방학 때는 같이 가기도 해요. 지수 씨를 비롯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저한테도 소중해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저도 남편이 거기서 느꼈던 뭔가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주는 따뜻함, 아무도 모른 척 안 하는 느낌, 도움이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들, 생각들, 느낀 것들을 짧게 적는 거예요. 남편의 활동 일지를 보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나를 잃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내 일기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것처럼 비밀 폴더에 숨겨놓지는 않을 거지만요. 남편이 그걸 비밀로 했던 건 어쩌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건드리면 망가지듯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가 흔들릴까봐, 누군가의 시선이 섞이는 순간 순수함이 다른 것으로 바뀔까봐.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20년을 같이 살고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제 더 좋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니 이 사람과 함께했던 20년이 다르게 보여요. 같은 장면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의미가 달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시락을 싸던 것, 커피를 텀블러에 담던 것, 오래된 옷을 입던 것. 그게 다 연결되어 있었더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 같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야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더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매일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영영 못 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고 혼자 감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기 전에 한 번쯤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가 좋아? 요즘 뭐가 힘들어? 나 모르는 이야기 있어? 남편한테 못했던 질문들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 주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해요.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바빠서 못 챙겼던 사람들. 태준 씨가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고 한 번 더 괜찮냐고 묻고 그 정도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아서요. 언젠가 아이들도 부모를 다 알지 못한 채 이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알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